건축을 잘못하면 국가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북한에서 남한과 경쟁하려고 하다가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고 한 거예요. 89년도에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라는 걸 했죠. 그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때 지어진 게 유경 호텔이죠. 지금 전광판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전광판이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전광판인 겁니다. 네, 이종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오늘 이종석 대표님과 함께 저희가 평양을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평양의 건축물, 도대체 어떻게 지어졌길래 저런 모양이고,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또 건축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석입니다. 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먼저 대표님, 저희 그 구독자분들한테는 이제 처음이시니까 간단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건축사고요. 대학부터 여태까지 건축만 했기 때문에 건축밖에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더 지식을 넓히고자 이제 북한학을 공부하게 됐고 또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북한 건축 쪽 하신 건가요? 아니요, 북한학 쪽으로. 북한학사 학위를 받게 됐는데 건축을 통해서 뭔가 얻는 것보다는 사실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실상과 또 역사와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도시와 건축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많았고, 또 나름대로 또 흥미가 있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그쪽을 신경 쓰고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북한 건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국내 뭐 아파트계의 레전드 레미안 아파트를 많이 아실 텐데, 레미안 초기 멤버시죠? 제가 삼성물산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레미안과는 관계가 있지만 레미안 브랜드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더 유명해진 것 같고, 물산에 계실 때 이제 아파트 건설 이런 건설을 하셨고. 근데 어차피 이제 건축이라는 거,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건축과 사회주의 국가의 건축과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다 뭐 지붕 있고 또 슬라브 기초를 가지고 이제 이루어진 게 건축인데, 야, 왜 북한 건축을 왜 다르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뿌리를 한번 좀 파고 들어가 보자. 그러면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전제하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저도 이제 평양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고층 빌딩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 뭐 자세한 속사정은 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일단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평양에 지은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그 53층 주상복합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53층 짓는데 북한 발표로 보면 9개월 동안 만들었다 그래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때 저도 놀랬죠. 그 은하잖아요, 은하. 근데 그 건물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짓는다 그러면은 최소 3, 4년은 걸려요. 그게 정상이고. 근데 왜 거기는 그렇게 빨리 지을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시스템의 문제인데, 거기 기술이 더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건물이라는 건 이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검토도 하고 크로스 체크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건축을 만들어 나가고, 짓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하는지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뭐 감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들여다보는데 안전도 최근에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도 중요한 거고, 그런 절차를 이제 존중해 가면서 건설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하루에 한 층씩 올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콘크리트를 굳히고 뭐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혼화재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제 빨리 굳게 하고 빨리 강도를 발현시키고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이 사실 좀 정해진 기간 동안 이제 서서히 굳어가면서 강도를 최대한 발현하는 게 그게 원칙인데, 북한은 이제 빨리빨리 하자라는 게 왜 거기가 우리보다 더 빨리빨리 해야 될까? 이제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볼 만하죠. 그게 이제 자기네들은 뭐 속도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양 속도. 그게 이제 어떤 뭐랄까 더 나가서는 체제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그게 척도가 될 수도 있어요. 빨리 하는 게. 남한보다 우리가 빨리 했다. 사실상 우리 역사적으로 북한과 남한은 사실 체제 경쟁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속도가 나온 거고 그 속도가 마치 뭔가 기술적으로도 우월하고 모든 게 다 우월하다라는 기준이 돼버린 것 같아가지고 그게 지금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과거에 보면 뭐 우리 세종문화회관, 광화문화 그런 것들도 다 북한하고 어떤 체제 경쟁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북한의 뭐 인민문화공전인가 뭐 그거 지은 거 본따서 했다 이런데 실제로 과거에 그 북한 건축 연구해 보시면 남북이 이렇게 체제 경쟁을 한 게 좀 나타납니까? 건축물 통해서? 나타나죠. 북한은 이제 남한을 이기려고 하고 남한은 또 질세라 우리도 이제 빨리빨리 하는 거에 이제 성격도 많이 급해졌잖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 정치하는 사람들 또 자기 임기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모든 성과를 또 내야 되고. 근데 그게 맞아떨어지는 게 이제 빨리빨리 문화였던 것 같은데 건설에서의 빨리빨리 문화는 사실상 조금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분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평천구역에서 그 30층짜리 23층 아파트 무너져가지고 북한에 그때 수백 명 죽은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거의 한 결과라고 봐야 되죠. 이거는 근데 당시에 사실 좀 차별화되는 게 다른 것들은 대부분 북한 관련한 게 이제 썰들이 많지 않습니까? 확인 안 되는 게. 근데 그거는 아마 우리가 위성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바로 김정은이가 막 지시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사과하고 뭐 이러는 장면이 또 북한에 공개되고 이랬는데 숨겨진, 밝혀지지 않은 사고는 더 많겠죠. 그게 사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건 사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건 바꿔야 될 문제죠. 왜냐하면 절차도 준수해야 되고 그걸 존중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게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품질이 확보가 되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빨리빨리 한다? 그건 언제까지 그걸 계속 되풀이할 거냐. 이제 그런 숙제가 남는 거죠. 우리도 과거에 보면 뭐 와우 아파트 이래가지고 아파트 붕괴돼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런 사고가 사실 있었거든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기억하시겠지만 서울에서 불과 1960년대, 70년대 이때는 그런 사고가 우리도 있었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저도 살짝 듣긴 했는데 우리는 그나마 정신 차렸잖아요. 성수대교 무너지고 또 백화점 무너지고 하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절차를 지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으로 하자라는 게 이제는 그 산업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정치인들도 무턱대고 그렇게 뭐 빨리빨리 하자고 하는 정치인들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못하죠. 근데 어쨌든 북한은 아직도 근데 최근 몇 년 전에 김정은이 연초에 빨리빨리 하는 거와 이제 어떤 품질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워크숍을 하면서 기술자들이 갖춰야 할 어떤 소양이라든가 정신 상태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래도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정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쯤 올까? 근데 북한이 뭐 건축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사실 군인 건설자들, 돌격대라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짓잖아요. 그럼 그게 전문성이 훨씬 떨어질 거고 안전 그것만 봐도 우리 같으면 뭐 자갈을 이렇게 잘게 부셔가지고 콘크리트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정말 뭐 돌이 이만한 것도 어떤 때는 쑥쑥 들어가더라고요. 그 영상에 버젓이 그런 게 나오는데 일단 시간을 안 주니까 그게 버틸 수 있나요, 건축물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거 평양종합병원을 네네. 그때 200일 안에 완성하라라고 하고 착공을 했잖아요. 아 맞죠. 봄에 해가지고 5월인가 해가지고 10월 15일 날 노동 창건기념일 날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물리적인 건물은 다 완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병원의 기능을 했느냐는 그 다음 문제인데 그 과정을 제가 쭉 영상이나 이제 자료를 보니까 품질이나 이런 거를 챙길 여력이 없어요. 24시간 현장에 이제 가동이 됐던 걸로 제가 봤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상 그만큼 체계를 갖춰가고 뭔가 검증해 가면서 일이 진행됐을까?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무조건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그냥 뭐 덮고 계속 진행해 나가는 그런 현장 시스템으로 운영됐더라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던 거죠. 이게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을 벌이고 뭐 빨리빨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대참사가 빚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1988년에 올림픽을 하면서 고층 빌딩도 짓고 63 빌딩,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만 가장 높은 빌딩 짓고 이러니까 북한도 아이고 이래선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평양에 무려 105층짜리 호텔 건물을 짓겠다고 나섰는데 이게 아직도 완공이 안 됐다면서요? 지금 전광판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전광판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전광판일 겁니다. 이게 105층이면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87년 8월에 착공했는데 높이만 330m입니다. 근데 이게 또
기울고 있다면서요, 최근에. 그게 체제 경쟁이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이잖아요. 남한과 북한의 체제 경쟁. 그때 아시겠지만 남한은 이제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반석 위에 올라갈 시점이었어요.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준비하는 시기였고 이제 그걸 위에 북한에서 바라봤을 때는 불안한 거죠. 저러다가는 북한은 남한과 그 비교해서 이제 완전히 뒤로 밀리는 네. 그게 눈앞에 보이니까 북한에서는 야,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이제 남한에 63 빌딩이 들어간다고 네. 하고 그게 이제 아시아권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죠. 아니 그러면 한 70층 정도만 해도 되는데 갑자기 105층으로 하니까 이게 거긴 통 큰 거 좋아하잖아요. 통 큰 걸 좋아하니까 세계 최고의 뭔가 뭐 이런 걸 해보고 싶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쯤에서 제가 한번 이의 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야, 왜 북한이 저렇게 높은 건물, 이 건축에 매달려야 되는지. 사실 이거를 한번 좀 파헤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북한도 사람 사는 동네고 도시도 있고 또 나름대로 높은 건물을 짓고 싶어 하는 건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데 북한은 왜 저렇게 할까? 근데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은 고대 시대, 로마나 그리스 시대 그 이전부터 생겼던 제왕들, 최고 지도자들의 생각들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고대 시대에는 아시겠지만 우리 건축이 가장 활발했던 게 뭐냐면 신전이 지어졌거든요. 파르테논 신전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신전을 지었어요. 그걸 왜 지었을까? 그게 백성들을 위해서 지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신을 위해서 지었을까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뭐 신화도 있고 막 그랬겠지만 왜 왕들이 그걸 했을까? 그러면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려면 권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권력은 뭘까? 물론 무기도 필요하고 뭐 군사들도 필요하고 이게 다 권력이지만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키우려면 뭔가는 필요했어요. 뭔가 필요했는데 그러면 그걸 믿고 따라오게끔 하려고 하는 그 힘이 뭘까? 그거는 신의 영역이거든요. 그 신의 영역을 자기가 빌리고 싶은 거예요. 통치자들이. 그럼 내가 신이요 하면 그 믿어줄까요? 언젠가 죽는데? 자, 그 불멸의 신은 안 되는 거고. 그럼 신 밑에 존재하는 무엇으로 자기가 백성들한테 보여야 되는데, 그게 뭐 신의 아들, 뭐 태양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말로는 안 되잖아요. 말로 해봤자 사기꾼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신전을 지었어요. 신전을 딱 지어놓고 그 안에 오묘한 광선을, 빛을 이용한 공간 연출을 하고, 공간은 일반적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거대한 볼륨을 형성을 하고 내부 높이, 천정고, 한없이 올라가는 건물의 어떤 그 웅장함 이런 걸 가지고 또 안에 들어가면 또 우리 이제 건축에서 이용하는 건축 음향이라는 게 있어요. 음향이 또 중요하군요. 음악당을 짓고 그렇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렇죠. 옛날 그 보면은 뭐 마이크나 이런 시설 없이도 이렇게 노래하고 이러면 막 웅장하게 들리고. 뭐 현대에서도 꼭 이 전자 음향을 빌지 않고 건축 음향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좋은 음향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 신전 안에서 만약에 연출한다고 가정한다면 일반인들이 신전을 방문했을 때 또는 이제 신하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진짜 왕은 신격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압도당하고 숭배하게 되고. 그렇죠. 숭배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싶고. 세금도.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재물과 권력을 쌓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왕은 이 신전을 가지고 통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자기 왕권도 올라가고, 세지고, 또 잘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이제 거기에 이제 짓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비밀을 알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또 재미없잖아요. 자기의 비밀이 새나가서 그 왕권은 결국 이러이러한 비밀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연출된 거다. 이렇게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건축을 했던 건축가라든가 기술자들을 없애는, 죽여버립니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썰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거는 그런 사례가 있긴 있었어요. 없었던 건 그러면 그 아닌데. 건축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독특한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은 좀 비밀 이런 부분이 있나 보죠? 비밀이죠. 비밀이죠. 그러한 공간을 기술적으로 연출하기 위한 또는 짓기 위한 어떤 구조 역학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건축가와 왕만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왜 그런 멋있는 소리가 날까?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그러면은 그거를 비밀이 이제 밝혀지는 순간 자기의 왕권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를 제거하는 문제도 생기고 옛날 인도 타지말에서는 다 지어진 다음에
기술자들의 손목을 다 잘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뮤지컬로 나온 적도 있어요. 권력이라는 게 정말 다른 데서 그거를 못 만들게 하려고. 이제 그런 정도의 그 비밀은 사실 숨길 수밖에 없는 비밀이었죠. 평양 같은 데 가보면 사실 건물이 웅장해요. 그리고 뭐 김일성 광장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고 거기에 외무성 있는 정무원 청사라든가 노동당 청사, 주체사상탑 다 그렇게 큼직큼직해서 언뜻 이렇게 보면은 와 정말 깨끗하고 웅장한 도시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어떤 사회주의적인 건축물의 어떤 특성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과 사회주의나 아니면 이제 독재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의 권력과 어떤 게 더 셀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주의나 어떤 독재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는 그 권력이 무한대예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권력은 헌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 때문에 내가 당선이 되면은 내가 뭐 권력을 휘두르지 않아도 그 권력은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독재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은 이 법보다 그게 더 우선이잖아요. 그 사람 말과 행동이 다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한대로 올릴 수가 있어요.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르죠. 근데 재밌는 게 권력을 자기가 끌어올리지 못할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한 그런 권력자들은 수명이 오래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중간에서 누군가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거를 뒤집고 옛날에 보면 뭐 살해당하거나 뭐 추방되거나 왕권 시대 다 그랬어요. 그렇죠. 왕권 시대 때 중간에 그 채우지 못하게 독살당하고 그랬던 이유가 법이라든가 이런 체계가 국가적인 체계가 허술했기 때문에 비교적 현대보다는 허술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닌가.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북한은 이제 독재 국가잖아요. 그 권력은 자기네들이 창출하고 자기네들이 그걸 만들어가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무수히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과거 고대시대 때 그렇게 했던 거 그 사람들이 모를까요? 아, 건축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들도 알아요. 이미 김일성도 그거를 이용했고 김정일도 이용했고 지금의 김정은도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광장이나 탑이나 건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뭐 노예들 데려다 쓰더라도 월급은 줬어요 다. 아 그런가요? 피라미드 할 때도 월급 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더 그렇죠.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건축을 잘못하면은 국가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부도 나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네. 그거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정책을 잘못 세워가지고 건축에다가 소위 요즘 하는 얘기로 몰빵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국가가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북한에서. 남한과 경쟁하려고 하다가 뱁새, 황새 얘기 알지 않습니까?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88 올림픽 치러지고 89년도에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라는 걸 했잖아요. 아 그렇죠. 전 세계 그 사회주의권 뭐 청년들 불러서 그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수많은 경기장도 지어야 되고. 그때 지어진 게 유경호텔이죠. 그 숙소로 쓰려고 어쨌든 지었는데 5일 능라도 경기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가 예산이 이제 많이 소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북한에 어떤 게 몰아쳤습니까? 고난의 행군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뭐 가뭄이나 홍수에 의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국가라면 아무리 홍수 가뭄이 와도 그 정도는 다 커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경제적으로 그게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애꿎은 아 그게 배급이 끊기고 이러는 사태가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그냥 가뭄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미 80년대 말에 체제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벌써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거는 우연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건축, 건설 이쪽에 그분들은 뭐 그게 필요했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 필요한 건축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나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그런 판단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